네, 여러분 지금 저녁 11시 정각입니다. 11시 정각이고 지금 제가 책상에 좀 틀어놓은 TV에서는 SBS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선거방송은 SBS가 비교적 잘한 것 같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아직까지는 당선자도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유력한 거의 확정이 된 통계적으로 추세를 분석해 보면 KBS 디시전 K라든지 많은 프로로 추세를 분석해 보면 대개 한 3% 조금 못 미치는 선 정도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된 것 같다 하는 것이 확실해졌고, 또 박근혜 후보가 이제 집을 떠나서 지금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향해서 88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차가 조금 이제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10시부터 집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고 쭉 보여주다가 11시, 10시 한 40여 분 정도에 아마 출발을 한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전화를 먼저 하는 게 순서고, 또 그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가 아마 글쎄요, 쌍방간에 어떤 비서진들 간에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가 또 양해를 했는지 또 인정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는 일단 승리를 확신하고 출발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지금 건네기에는 아직은 조금 일러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저로서는 그다지 축하의 말을 건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안철수 파동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사실은 저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보수당 후보로서는 썩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거 전략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공약을 하고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선거의 승리를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원래 어떤 의미로 보면 야권에서 후보로 내게는 썩 그렇게 좋은 어떤 인물은 아니었죠. 물론 이제 김두관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던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야권의 원로 백낙청 아마 그런 종북 주의자들을 포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권에 말하자면 면접심사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낙방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문재인 후보는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어떻든 자살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자살한 자기 주군에 대한 한풀이나 또는 그런 또 원망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아니었다. 또 떠밀려 나왔다. 소위 이제 친노라고 하는 어떤 그룹의 일종의 보쌈을 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말하자면 노무현 시절을 재현하겠다 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하나의 비판, 이것만 가지고는 국민이 뭔가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놓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는 아닌데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역할을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대신에 했죠. 새로운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대신에 했고, 안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이 20대, 30대의 젊은 분들에게 약간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20, 30대 분들은 제가 물론 안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해서 안철수 후보가 낙마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퍼부었던 비판도 약간의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첫사랑 비슷한 것이었죠. 특히나 20대 대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이 첫사랑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좋게 보이고 또는 안철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오히려 자기의 사랑을
공격하는 외부 공격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매진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낙마를 함으로써 말하자면 상처를 한번 입고 또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는데 또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20대의 젊은 청춘들로서는 저는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사랑의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특히 정규제 TV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그 20대를 잘 껴안아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를 해주고 너무 꾸짖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다 눈에 뭔가 씌이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로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비전을 주는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박근혜 후보도 적지 않은 이제 40대 같은 경우에 박근혜 후보를 선뜻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과거 군사정부라든지 또는 개발독재라든지 또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제도에 대한 불만감 또는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보다는 과를 아직도 크게 생각하고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여러 가지 특히나 이제 전두환 시대를 살았거든요. 40대와 50대 초반까지는 그 전두환 시절에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그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강인한 각인 이런 것들이 도저히 박근혜 후보에게는 선뜻 여러 가지로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또 비교적 정치적으로 이때까지 선택을 해온 거 보면 신뢰가 있는 지도자죠. 그 박근혜 후보는 누구보다도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아주 좋은 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그동안에 없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도리라고 할까 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을 때 유일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한국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높게 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학규라고 하는 사람도 질 것 같으니까 뛰쳐나간 거고 사실은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단일 후보가 안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에이 싫어 하고 깽판을 놔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온 것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질 거라고 보고 다시 들어온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어떤 정치가들보다도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정말 패배를 깨끗이 승복했던 유일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는 단순히 박정희의 후광만으로 오늘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세종시 문제라든지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가졌던 박근혜의 어떤 원칙, 신뢰감, 적어도 박근혜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표변하고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이런 어떤 표변하는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로 하여금 오늘날 이 당선의 기쁨을 맛보게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고 우리나라 정치도 이제 다른 남자 정치인들도 여자 하나를 사실 못 당한 겁니다.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쉬운 얘기로 하자면 근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의 정치가 뭔지 표변하는 정치가 뭔지 신중한 정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나라 정치도 박근혜라고 하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큰 반칙을 한 거죠. 그 반칙이라는 것은 명색이 보수 후보입니다만 외교 국방은 물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문재인 후보의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외교 국방에서 확실하지 않았다는 점, 지난번 건 4월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정희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사실, 보수를 오히려 경로시켰죠. 보수를 경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이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속시 좀 젊으신 분들은 아마 어른들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야, 너 박근혜 안 찍고 다른 사람 찍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모도 있다 그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정희 후보, 종북 이런 데 대한 문재인 후보가 격리를 못 시켰죠. 오히려 끌어안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정희 후보가 사퇴까지 하게 되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주면서 소위 종북들을 말하자면 국회로까지 진출을 시켰단 말이죠. 바로 이런 점들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소위 보수를 경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들이 사실은 이번 숨은 표들이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몰라도 돼 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 기어이 한 표를 찍고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경로한 분노한 이 보수들입니다. 그래서 종북과 결합된 지난 총선, 또 이번에 이정희 등 종북과 결합한, 종북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문재인의 철벽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보수로 하여금 대거 투표율을 높이게 만든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박근혜 후보가 조금 전에 제가 참 당선자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이제 막 쥐게 되신 분에게 이런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공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좌경적 공약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냄새가 나는 공약들도 마찬가지죠. 또 놀랍게도 새누리당이 야당 못지않은 피스밀의 어떤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국민들을 직업과 지역으로 찰게 나눈 다음에 그 지역과 직역에 맞는 아주 맞춤형 공약들을 수도 없이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크게 제목을 들 국가적 이성이라든지 국가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실종되고, 오로지 모든 국민에게 그자에게 맞는 피스밀의 어떤 복지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선거 전략은 사실은 보수로서는 부끄러운 전략이면은 분명히 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워낙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정의 묘는 이해를 해줍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그런 승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마 운신의 여지가 좁을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다른 평론가들이 어설픈 가짜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공약은 잊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공약을 잊어라는 얘기는 박근혜로 하여금 박근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박근혜는 박근혜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약은 잊어라 이런 식의 표현은 말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약속한 건 지켜야죠. 문제는 그 약속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4.0으로 갈 수 없죠. 그 피스밀로 다 약속했던 것들을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낼 거냐. 그 빈손으로 장미꽃을 피워내고 빈손으로 흰 비둘기를 만들어낼 거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안 된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한 점은 과거사에 대해서 시인하고 사죄한 겁니다. 무슨 인혁당 사건 이런 거 가지고 과거사 가지고 뭔가 잘못했던 것처럼 얘기한 거는 아주 잘못입니다. 인혁당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적어도 인혁당의 그 사형당했던 8명이 형장에 바로 그 다음날 적결 처분되었다는 게 문제입니다만은 형장에서 죽기 전에 김일성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일부의 증언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시간이고 죽은 자들이고 그때 그걸 입회했던 사람들이 전부 뭐가 두려운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8명의 사형당한 자들이 전부 마지막에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죽었다고 하는 중요한 증언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혁당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사과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우리나라 지난 역사 전체를 마치 오도의 역사, 정의가 패배한 역사인 것처럼 시인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후보는 비판받을 여지를 굉장히 많이 남긴 선거였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동시에 지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지금 박근혜 시대의 역사적 소명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정규제TV 애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건국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적어도 대한민국이 태평양으로 열린 국가가 되고 민주주의를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반독재 투쟁에 걸리게 되고, 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를 가르쳤거든요. 자기가 가르쳤던 주장 때문에 자기가 반독재 투쟁의 타도 대상이 되고 하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임기가 1기로 끝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민주주의 1.0이었다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의 등장으로부터 5.16이죠. 5.16으로부터 87, 소위 민주화 운동 체제까지 이르는 약 한 26년 되겠습니다. 26, 7년. 이 기간 동안에는
이기였다. 민주주의 2.0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장차 만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토대,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냈다. 말하자면 중산층을 만들어내고 대졸자들을 만들어내고 기업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개발 독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변정적으로 전환해 갈 수 있는, 사실 변정적이라는 표현은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뭔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물적 토대,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시기가 민주주의 2.0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주의 3.0이죠. 87년 민주화 체제로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민주화 체제는 소위 민주주의 3.0이었다.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박근혜 후보 당선자가 그 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3.0을 끝내고 숙려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먼지가 좀 가라앉고 국민들이 광장이 아니고 저마다 이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좀 차분해지고 숙려하는 이성적, 말하자면 국가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입법, 행정, 사법이 되도록 차분하게 이제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제가 박근혜 후보의 역사적 소명인 겁니다. 과연 박근혜 후보가 이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뚜렷하게 자기의 역사적 소명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은 최선이나 차선의 후보라기보다는 문재인보다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악의 후보였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선거운동 말미에 시대교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로서는 사실은 그 말은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슬로건이었고 그것이 경제정책,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자유시장의 정말 공정하고 자유로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는 것하고 시대교체라는 것이 사실은 맞물렸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상당히 수준 있는 정치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 후보의 시대교체는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자기 부친 시절에 산업화, 그 다음에 87년부터 이어지는 민주화 시대를, 민주화 87년으로부터 지금 25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5.16으로부터 지금까지 근 50년이 지나게 되었죠. 51년이 지났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단계로 가는 데는 오히려 박근혜가 적임자일 수 있지 않겠나. 말하자면 산업화와 민주화가 화해를 하고 정치와 경제가 이제는 하나의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종북들을 좀 내보내야 되겠죠. 국회에서 종북들을 어떤 형태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호남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꼭 국무총리가 능사는 아닙니다만은 어떻든 소위 지역에 의해서 분할, 이번 선거에 보면 박근혜 후보가 광주에서 7%밖에 얻지 못했어요. 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호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또는 불만도 아니죠. 원한이 있는 거죠. 이 원한이 조금도 씻겨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번에도 입증이 된 겁니다.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후보는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민주화 4.0이 가능한 거지, 그 문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광주에서 7%밖에 득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4.0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그 점을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제가 오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이 저녁에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역 문제는 완전히 극복되는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했을 때 그분들도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정치 단계로 비로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박근혜 후보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사실 박근혜 후보에게 부탁드릴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 정도면 본질은 제가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후보 스스로 얘기했듯이 시대교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제 설명으로는 민주주의 4.0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박근혜 후보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역사적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든 호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진솔한 정말 진정으로 부딪히는 정계 개편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말하자면 중도 우와 중도 좌가 말하자면 중간지대에서 좌우가 대립하는 그런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말하자면 숙련된 숙려가 있는 숙고하는 또는 공화적 민주주의의 진정한 선진적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정치 질서, 입법, 행정, 사법의 질서를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잡아야 조국 같은 엉터리 교수들이 안 나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 김 PD 말로는 뭐 조국, 공지영, 이런 이제 이회수, 이런 친구들은 이제 멘붕이 되었는지 트위터도 안 한대요. 꺼버리고 자고 있는지, 술 마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지영이나 이회수는 앞으로 소설 쓰세요. 행동을 하는 소설 말고 정치 소설 이제 그만 쓰고 그러고 정치 거짓말 그만하고 들어가서 소설을 좀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쓰듯이 말이지 열 몇 권짜리 20몇 권짜리 이런 소설 좀 도전 좀 하세요. 소설가가 명석이 소설가가 맨날 그 트위터라는 게 140자밖에 안 되는 그 단문 시도 아니고 운문도 아니고 순 욕설 비슷한 거 리트윗이나 하고 문학가가 쪽팔리지 않아요. 그래 이제는 좀 가서 소설 좀 써라 말이야. 너는 칼솜씨에 뭐하나 좋은 글 써라. 그 조국은 뭐하냐 말이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제가 언젠가 조국 교수가 엉터리 같은 얘기 한다고 아나이 조국이라고 올려놨더니 언젠가 조국 교수가 무슨 트위터에 그랬다 그러대요. 무슨 정몽가 하는 친구가 말꼬리 잡고 그런다고. 아니 그게 말꼬리예요. 본질에 해당하는 무식을 지정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걸 무슨 내가 조국이 말꼬리를 내가 뭔 조국이 상대가 된다고 내가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도대체 그림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지적을 해주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근신하는 맛을 보여줘야지 지식인이지. 최근에 정치판에 나서 하는 짓을 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학교로 들어가서 당분간 강의도 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공부해 공부. 연구실에 좀 들어가서 공부 좀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좀 이제 좀 먼지가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그 쓰레기들처럼 나와서 떠들지 말고 그것도 박근혜 당선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를 조용하게 먼지가 가라앉고 흙탕물이 좀 가라앉고 모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생업에 매진할 수 있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1만 달러로 추락하느냐 3만 달러, 4만 달러로 도약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0,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4만 달러가 될 수 있는 아주 이포칼한 분기가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 경제가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규제 TV를 보는 분들이야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인데도 오늘 수도 없이 문자가 왔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문자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후보 잘못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면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꼴을 하겠습니까? 오늘 활짝 웃었던 얼굴이 4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년 후에 그때는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선거운동을 할 때보다 더한 전심전력으로 국가를 재건하고 말하자면 좌터닝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사회가 3만 달러, 4만 달러의 중산층들이 튼실해지고 누구든지 생업이 있는 그런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매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법조를 개혁한다든지 사회를 개혁하고 국회를 개혁하고
박근혜 당선자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축하한다. 4년 후에 5년 후에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만 달러 4만 달러를 못 가고 다시 소위 국가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무조건 10,000달러로 다시 돌아간다. 무서운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박근혜 후보께서는 기어이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환호하는 목소리가 나중에 비탄의 목소리로 바뀌지 않도록 또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정말 한 단계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민주주의 3.0 아니고 박근혜 후보의 말 맞다나 시대교체를 통해서 4.0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또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말하자면 이번에 실망한 20대 젊은 대학생들을 위로를 해주고 껴안고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국민 전부가 민주주의를 정말 우리 새로운 질서체계 속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광장에 먼지가 뽀얗게 나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징표가 광장의 먼지거든요. 광장에는 비둘기가 날아올라야지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이 터지라고 고함 지르고 이런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병약성의 표현이죠. 그게 없어져. 광장에는 그저 데이트하는 연인들과 외국 관광객들과 그 사이로 날아오르는 흰 비둘기들과 이런 게 있는 게 광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